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게 만족하시나요? 아마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은 지금 만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계발 책을 읽으며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책, 저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다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 한 권으로 나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 책은 독일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인 마르틴 베를레가 23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며 찾아낸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깨우치면 누구든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특히 자기 삶을 현명하게 사는 부자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책을 읽으며 나를 완전히 다시 설계해 보시죠. 참고로 이 책에서는 변화의 3단계를 알면 누구든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 전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저도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꾸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감사일기만큼 효과적인 게 있나 싶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달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죠. 제가 소개하는 감사일기 노트는 제품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바꾸는 법 함께 읽어보시죠.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라고. 옛날에 한 왕이 새로운 국무대신을 찾고 있었다. 수많은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다. 왕은 지원자들을 궁전 지하로 데려갔다. 그들은 거대한 철문 앞에 섰다. 철문 뒤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이 보관돼 있었다. 그리고 왕국 최고의 자물쇠 장인이 만들어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왕이 말했다. 이 철문을 여는 사람을 국무대신으로 임명하겠노라. 몇몇 지원자들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몇몇은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결국 포기했다. 이 자물쇠는 아무도 깰 수 없습니다. 지원자들이 줄줄이 물러났다. 결국 철문 앞에는 지원자 단 한 명만 남았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가? 이 문을 열 수 있겠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말했다. 그는 자물쇠를 그대로 둔 채 거대한 철문을 힘껏 밀었다.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보물창고의 철문은 애초에 잠겨 있지 않았다. 자물쇠로 굳게 잠겼다고 믿는 사람에겐 문을 여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철문은 열린다고 생각해야 가능성이 생기고 그것이 현실이 된다. 운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 테니스를 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스트로크는 빗나가는 법이 없다. 나는 이번에 점수를 올린다. 라고 혼잣말로 자신을 응원하면 어떻게 될까? 보통은 스스로 우긴다고 실력이 좋아지진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주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스스로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더 있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지능과 교육적 배경이 비슷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에는 축구 훌리건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쓰라고 지시했고, 다른 한 그룹에는 교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 써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후속 실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상상 속 교수가 상상 속 훌리건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믿는 것이 왜 효과를 낼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맥락에 따라 생성되고 유도된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연관된 생각을 하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건망증이나 주름 등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련한 단어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시험장을 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또 기다리다, 예의, 참을성 있는 같은 단어에 노출된 피험자들에게서 실험 중 연구진을 더욱 오래 기다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프라이밍은 단순히 타인을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알렉산더 스타이코비츠가 실시한 실험에서 입증됐다. 연구진은 한 그룹에는 승리, 성공, 경쟁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다른 그룹에는 완전히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그 결과 이후 과제에서 첫 번째 그룹은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냈고 매번 승리를 거두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 그 말이 곧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하라.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 안에도 있다. 이 세상의 영리함, 힘, 지혜, 풍요가 당신을 통과해 흐른다. 불행하게도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다. 우리 모두의 안에는 어리석음, 무지, 이기심의 씨앗이 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을 가장 먼저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가? 당신이 자신에게 내가 이긴다 라고 말하면 승리자 자질이 맨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신감이 커진다. 당신은 야망을 갖고 최고의 성과를 낸다. 당신이 자신에게 나는 교수만큼 똑똑하다 라고 말하면 지성이 맨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더 명료하게 생각하고 기억을 더 잘 떠올리고 지식의 퍼즐 조각을 잘 맞출 수 있다. 반대로 실수한 후에 난 정말 멍청해. 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몰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에게 불을 지르는 꼴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12,000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중 부정적인 생각이 무려 80%를 차지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끝없이 반복된다. 긍정적인 확언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예상하는 일은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어를 잘하고 재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도전이 쉬워진다. 영어 원서에 도전하고 CNN 뉴스를 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어로 말한다. 그 결과 그는 영어를 점점 더 잘 구사하게 된다. 원래는 영어를 못하고 특출난 재능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어떤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으면
철문 앞에 얼어붙어 손도 대보지 못한다. 그래서 열린 철문도 열어보지 못한다. 스스로 배움이 전무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지식을 찾아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식하다는 고정관념이 더욱 강화된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무시한다. 그래서 눈앞의 성공도 놓치게 된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문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열 수 있다고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 생각을 1% 바꾸면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한 젊은이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금살금 정글을 걷고 있었다. 눈에 불을 켜고 덤불을 살폈고 바스락거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위험을 코로 감지하려는 듯 냄새에 집중했다. 맹수나 뱀의 공격에 제때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렸다. 순간 무언가가 젊은이를 습격했다. 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숨을 헐떡이고 쌕쌕거렸다. 상대는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한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젊은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옆에는 늙은 인디언 추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에게 물었다. 이봐요, 나를 공격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첫째,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당신을 공격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합니다. 셋째, 당신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멍하니 추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분명 공격을 받았어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부족했나 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는 정글을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생각했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말았다. 생각은 부메랑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혜롭게 해석한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생각은 말이 되니 주의하라. 말은 행동이 되니 주의하라. 행동은 습관이 되니 주의하라. 습관은 성격이 되니 주의하라. 성격에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벽돌집처럼 생각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마 당신은 지금 이렇게 따지고 싶으리라. 잠깐, 힘든 사건을 겪어도 생각만 긍정적으로 하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사랑을 잃거나 직장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행복해지기는 쉽지 않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에 따르면 행운과 불운을 가르는 요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피험자 대다수는 예를 들어 중병을 앓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음에도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방적 해고를 좋은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또 슬픔이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역시 많이 만났다. 살면서 닥치는 불운한 사건은
통제 범위 밖의 일이다. 우리 힘으로는 막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완벽히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불운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무슨 일이든 자주 할수록 숙련되기 마련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 자동으로 분노가 치밀 것이다. 그 사람은 프로 분노자, 분노의 거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인생의 즐거운 면을 가능한 한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당신을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라. 당신의 성격을 건설적으로 설정하라.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 어떤 생각과 말이 변화에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 당신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가? 생각은 많은데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버릇이 있나? 이제부터는 중요한 일을 해낼 때까지 끈기 있게 추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다음과 같은 유용한 생각을 기록해보라. 나는 무엇이든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 주먹보다 강한 의지로 어떤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일단 출발하면 절대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좋은 것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적어 거울에 붙여두고 휴대전화 화면 보호기에 뜨도록 설정해두라. 이런 생각을 적은 쪽지를 침대 옆에 두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상기하여 머릿속에 떠다니게 하라. 중력이 바다를 움직이듯 당신의 생각과 말이 현실을 움직인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운이 좋을 가능성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운이 좋은 사람은 자칭 불운한 사람보다 대회에서 더 자주 승리한다. 그들이 더 자주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각은 힘이 세다. 인생이 정글이라면 건설적인 사고는 당신의 경호원이다. 어떤 생각은 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 운을 부르는 행동 설계. 도로가 차로 꽉 막혔다.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다. 상담 약속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도무지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멀리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내 차 바로 앞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왔다. 저주에 걸린 것 같았다. 도시 전체가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민 게 틀림없었다. 나는 짜증이 나서 지름길로 갈 요량으로 옆길로 차를 돌렸다. 그러자 도시가 반격했다. 갑자기 운전학원 연습 차량이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보행 보조기 사용자조차 포뮬러1 선수로 보일 정도로 연습 차량은 아주 느리게 주행했다. 젠장. 마음이 극도로 조급해진 나는 먼 길을 돌아 원래 도로로 진입했다. 맙소사. 이제 1km 정체 구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온종일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아는가?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짜증이 또 다른 짜증을 부른다. 운수가 하도 사나웠던 터라
밤에 불이라도 날까봐 잠들기 전에 연기 탐지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만 같아. 이런 날에는 때때로 편집증 환자가 된다. 세상이 나를 상대로 사악한 계획을 꾸민 게 분명하다. 길가에 선 나무들은 내 자동차를 뭉개버리려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상사가 칭찬하는 이유는 오직 무리하게 초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다. 복도에서 만난 남자가 나를 보고 웃는다면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비웃음이다. 편집증, 즉 파라노이아란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병리적인 상태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증상인 프로노이아도 있다. 프로노이아를 앓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고 믿는다. 둘 다 근거 없는 믿음이고 비이성적 상태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평범한 우리가 편집증 같은 진단을 받을 리는 없다. 하지만 코치로서 나는 파라노이아적 관점과 프로노이아적 관점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같은 상황이라도 파라노이아적 관점보다는 프로노이아적 관점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프로노이아적 관점에선 위의 이야기가 이렇게 탈바꿈한다. 길가에 선 모든 나무는 내게 시원한 그늘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 오늘도 아침 일찍 떠올라 나를 깨워준 태양에 감사하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쟁과 테러 뉴스는 평온할 삶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준다. 차에 올라타자 신호등이 연이어 초록색으로 바뀐다. 세 번째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뀌어 내게 짧은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그 사이에 나는 오늘의 목표를 점검한다. 정체가 시작되자 차들이 경적을 울려댄다. 그 소리가 나를 각성하게 하고 오늘을 좀 더 차분하게 보내리라 결심하게 한다.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주차 공간이 꽉 차서 750m 떨어진 골목에 주차해야 했다. 그 덕분에 햇살을 받고 걸으며 출근 전에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아, 오늘 리더십을 익히려는 경영자와 상담하는 날인데 관련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다. 나쁘지 않다. 내 기억력을 시험해 볼 기회다. 주요 데이터를 종이에 적으며 아직 기억력이 좋다는 사실과 상담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점에 뿌듯하다. 어떤가? 프로노이아적 관점이 가져다주는 이득에 수긍이 가는가? 아니면 근거 없는 정신승리일 뿐이라며 코웃음 치는가?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슈탈트 요법 치료사 프리츠 펄스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관점이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당신은 관점에 따라 세상을 설계한다. 당신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조물주이기도 하다. 그래도 미심쩍은 당신을 위해 로젠탈 효과를 소개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로젠탈은 한 초등학교 학급을 맡은 교사에게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주었다. 그 반의 20%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로젠탈은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만 뽑은 거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8개월 후에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검사했다. 그 결과 명단에 오른 학생의 45%는 지능지수가 20포인트 이상 향상했고 20%는 심지어 30포인트 이상 향상됐다. 몇몇 아이들은 지능지수가 140을 넘어 영재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다. 담임 교사에게 알린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즉, 명단에 오르지 않은 학생들과 지능지수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8개월 후 그들의 성적과 지능지수가 급등했을까? 바로 담임 선생님의 관점 때문이었다. 그들을 영재로 본 교사의 시선과 격려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 이 실험에서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 관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바꾼다. 긍정적인 기대는 긍정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리는 나에 대한 평가. 세상에는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다. 하지만 세상 일은 보기 나름이라면, 긍정적인 관점이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온다면, 그런 태도가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결과를 바꾼다면, 당신은 어떤 관점을 택할 것인가? 프로노이아적 관점을 택하면 우리는 현실을 좀 더 창조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과거, 인간관계, 직면한 모든 문제에서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세상에서 당신이 마주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기대한 결과다. 최악의 상황도 관점에 따라서는 성공으로 향하는 도약대가 될 수 있다. 눈부신 성취를 거둔 인물 중에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들이 아주 많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향하는 과정일 뿐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장애물도 프로노이아적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틀림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프로노이아적 관점을 선택한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녹색 신호등을 자주 만난다. 현명하게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5가지 공통점. 알코올 중독인 왕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점점 더 많이 술을 마셨다. 왕자가 비틀대며 궁전을 걸을 때면 하인 셋이 그를 부축해야 했다. 어느 날 세 하인은 왕자의 양심에 호소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하인이 말했다. 왕자님은 가끔 너무 많이 마십니다. 거짓말. 왕자는 분개하여 경비병을 불러 첫 번째 하인을 처형했다. 두 번째 하인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 왕자님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자주 마십니다. 거짓말. 왕자가 소리쳤고 역시 경비병들이 들어와 두 번째 하인을 끌고 나갔다. 세 번째 하인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말했다. 왕자님은 주정뱅이십니다. 계속 그렇게 펌하시면 왕자님과 가문 모두 시궁창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왕자는 세 번째 하인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맞는 말이야.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다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핑계로 거짓말을 했어. 왕자는 세 번째 하인을 승진시켰고 그 후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우리는 저마다 문제를 안고 있다. 게으르거나 일 중독이거나 술 주정뱅이거나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사람에 집착하거나 외톨이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듯 문제는 끝없이 밀려온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그것만이 진리다. 우리는 문제 앞에 얼마나 솔직한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포장하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가? 위대한 가족 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에 따르면 성숙한 사람의 특징 짓는 5가지 자유가 있다.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첫 번째는 나머지 4개를 내포하고 있다. 1.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과거에 있었던 것, 앞으로 있을 것보다는 현재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들으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현실을 외면한다. 상사가 가학적인 야수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애써 이렇게 생각한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사람은 자신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점점 살이 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애써 이렇게 생각한다. 요즘 옷은 원래 치수보다 작게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건 당연한 거야. 애정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애써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사랑이었어. 조만간 다시 사랑의 불꽃이 튈 거야. 눈앞에 닥친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애써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고 아무것도 바꾸고 싶진 않아. 먼저 자신이 주정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술을 끊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조사하라.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을 외면할수록 그것은 인생 깊숙이 침투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솔직한 감정을 외면할수록 상사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반면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시하면 진실은 변화의 불을 지핀다. 당신은 상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관계를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떠날 수 있다. 2.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피크닉에 초대했는데 사실 당신은 그런 피크닉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은 기쁜 척하며 초대에 응하는가? 아니면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가? 초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고 멋진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피크닉을 생각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만큼은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다. 얼마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모든 형태의 위선과 가식을 피하라. 그리고 진정성이 당신에게 주는 힘에 주목하라. 3. 다른 감정인 척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고수하라.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옳은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감정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면 감정을 솔직히 말한다. 당신이 애정관계에서 질투를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두 사람은 그저 동료일 뿐 아무 관계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질투심은 당신을 갉아먹는다. 어쩌면 우울한 환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 질투심을 드러낼까?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연기할까?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합리적 주장을 뚜껑 삼아 끓어오르는 감정의 냄비를 덮으려고
끊임없이 애쓸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면 당신은 힘을 잃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모든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나는 정말로 질투가 나요. 머리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계속 설득하지만 그래도 질투가 나요. 나에게 당신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은 약해질까? 아니다. 오히려 강해진다. 자기 감정을 인정할 때마다 당신은 더욱 빛난다. 4. 허락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 당신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 시험에 이미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친구가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을까 속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친구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할까? 친구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채기를 바라며 기다리는가? 아니면 은근슬쩍 힌트를 주는가? 친구가 끝까지 모른 척하면 당신은 무시당한 기분이 들 것 같은가?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시험 준비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직접 구하라.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다. 뭔가 좋은 것을 갖고 싶다면 구하라. 신께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5.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늘 안전을 꾀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라. 변화에는 해방감이 있다. 그러나 오래 머무른 항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직업을 바꾸든 이사하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외국어를 배우든 책을 쓰든 승진에 도전하든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하든 배가 한번 출발하면 변화의 거친 바다를 건너야만 한다. 전복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해안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20년 동안 같은 직업, 같은 거주지, 같은 취향, 같은 의견, 같은 두려움, 같은 환상을 갖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좋아서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변화의 위험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독립할 용기가 부족했다. 혹은 글을 쓸 용기가 부족했다. 혹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을 변화의 길로 안내하는 디지털 365 챌린지를 자력으로 재정을 마련해 안착시킬 용기가 부족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회피했다. 하지만 자유를 택하고 과감히 용기를 냈을 때 나는 내적으로 성장했고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 만약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안전한 인생은 죽은 자의 인생이다. 살아있는 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는 법. 그렇다면 차라리 스스로 택한 위험을 짊어지라. 보답으로 내적 성장과 만족감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변화의 기초는 인생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거짓 없이 직언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두라. 진실이 처음에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고통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왕자처럼 바르게 처신하라. 그는 가장 정직한 하인을 승진시켰다. 강인한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 쿵쾅거리는 공기 해머 소리에 숙면은 끝났다. 아침부터
호텔 앞 인도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소음에 두 젊은이가 잠에서 깼다. 한 사람은 독일 밴드 BAP의 보컬인 볼프강 니에데켄이고 다른 한 사람은 훗날 미국에서 유명한 화가이자 영화 감독이 된 줄리언 슈나벨이다. 니에데켄은 하필이면 자기가 묵는 방 바로 앞에서 그것도 이른 시간부터 공사할 게 뭐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슈나벨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직업 선택을 잘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힘들게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늦게까지 잘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나는 니에데켄의 자서전에서 이 일화를 읽었을 때 속마음을 들킨 기분이 들었다. 짜증나는 상황이라면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 걸까? 상황에 대한 내 태도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걸까? 그 이후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질 때마다 자문한다. 짜증내는 게 내게 이득인가?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화를 내봤자 기분만 더 상하는 건 아닐까? 이 상황에서 내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 선택은 뭘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화나는 이 상황 뒤에는 어떤 선물이 숨어 있을까? 그래서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짜증나는 순간에 태도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함부르크 중앙역, 기차가 20분이나 연착한다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붓는다. 그러다가 스위치를 누른다. 이렇게 비싼 기차를 탈 여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기차 시간보다 일찍 나와 예상 밖의 상황에 차분히 대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짜증이 감사로 바뀐다. 우리는 언제 감사를 느끼나? 보통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면 감사하다. 사랑을 고백하고 원하는 답을 들으면 감사하다. 복권 당첨으로 거액을 받게 되면 감사하다. 휴가 내내 날씨가 맑으면 감사하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감사하다. 이런 감사에는 조건이 따른다. 나는 채권자가 되고 삶은 내게 빚을 진 채무자가 된다. 휴가 내내 날씨가 맑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러나 베이컨의 말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날씨와 무관하게 행복하다.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해도 사랑에 빠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베이컨에 따르면 감사는 상황에 연동되는 기분이 아니라 상황과 별개로 유지할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감사를 태도로 바라보면 이점이 매우 많다. 날씨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 기차의 연착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일에 흔들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헛되게 짜증내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버리지 않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좋은 면을 발견한다. 한마디로 멘탈의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중에 범사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 마틴 셀리그먼은 감사를 행복한 삶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모두 넉넉하게 선물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보이지 않는 선물이 보이게 된다.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는가? 당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당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는가? 당신에게 특별한 호의나 애정을 주었거나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제 한 명을 정해서 감사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라. 그 상황은 어디에서 일어났나? 그곳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냄새가 나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보라. 이제 감사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는 어떻게 생겼나?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그는 무엇라고 말하는가? 그가 바로 옆에 있는 듯 느껴질 때까지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라. 깊은 감사를 느끼라.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상황과 사람을 그려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은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상황에 몰입할 만큼 구체적으로 감사할수록 감사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이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낙관적이고 삶에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며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적다고 밝혔다. 또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근육이 이완되고 운동을 많이 하며 두통이나 복통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고통받는 빈도가 낮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들은 감사가 신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25% 낮추며 심장마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점은 많고 부작용은 없으며 무료인 약이 있다면 당연히 매일 챙겨 먹지 않겠는가? 그 약이 바로 감사일기다. 감사한 상황과 당시의 느낌을 생생하게 느낄수록 효능이 극대화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양을 복용하기를 원한다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하루 중 시간을 정해 감사일기를 쓰라. 꼭 큰 사건일 필요는 없다. 개운하게 잘 잤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발견했거나 예쁜 새를 봤을 터이다.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터이다. 그 상황에 다시 몰입해보라.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당신은 얼마나 환하게 미소 짓고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가?